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반도체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내 증시에서 시총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인데 올해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반도체 산업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송명섭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유럽의 에너지 리스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이 매크로가 상당히 좀 안 좋으면서 이 IT 세트 소비 수요가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년에는 이 IT 세트 소비 수요나 D램, 낸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올해 말씀하신 바처럼 사실 거의 30년 내 최악의 그런 수요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PC 출하 증가율이요, 마이너스 22%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거 본 적이 없는 그런 수치고, 근데 내년에는 제가 마이너스 10%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올해 마이너스 10%의 그런 출하 증가율을 기록을 할 거로 보여지고, 내년에는 그 플랫 성장 증가하지 못할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또 서버 같은 경우에 올해 그 서버 출하량 증가율이 3%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내년에 저는 역시 플랫 성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내년에 그 반도체 수요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표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D램 내장량 증가율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세트 안에 들어가는 D램의 탑재량 증가율이 올해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D램 가격이 그동안은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더 빠질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제 D램 가격이 워낙 싸지니까 세트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반도체의 비중이 상당히 이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IT 셋업체 입장에서는 신제품,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제품을 내놓을 때 사실은 새로운 CPU라든지 그런 반도체를 꼽는 것보다도 D램,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을 늘리면 실제로 체감 성능이 굉장히 빨리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많이 빠지면 보통 이제 탑재량이 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걸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서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파이어 래피드가 이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게 무산이 되면서 올해의 서버 안에서의 탑재량 증가율은 작년보다도 더 낮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1분기 말 정도에 사파이어 래피드가 지금 출시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에 따른 D램 탑재량 증가율이 상당히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감안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사상 최악의 수치 1.8%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한 12.3% 정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새로운 CPU가 출시를 하면서 이 DDR5 수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DDR5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DDR5라는 거, 사실은 DDR5도 이제 D램의 일종이고, D램은 계속해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SDR, DDR1, 2, 3, 4, 5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그 신제품이 나올 때는 세 가지 기준으로 신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속도가 2배씩 빨라지고요. 두 번째는 전력 소모량이 한 20-30%씩 감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플랫폼이랑 들어오게 되면은 대역폭이라는 게 이제 늘어나면서 세트 안에 들어가는 D램의 탑재량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케이스가 그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신규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역폭이 느니까 이제 탑재량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거고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그 신제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업황 자체의 수요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4년, 5년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바뀌는 거거든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신제품이 들어온다 해서 수요를 더 좋게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DDR5라는 신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제품을 예를 들면 테스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든지 또는 DDR5에 맞는 소켓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든지 일부 그 세트 차원에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DDR5가 채택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좀 수혜를 입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 때문에 어떤 반도체 업황의 수요가 뭐 는다든지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반등 시기 그리고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이 어떤 지표들을 기준으로 그 시점을 전망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업황의 회복 시기랑 반도체 주가의 회복 시기를 이제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반도체 업황하고 서로 이제 달리 움직인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업황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업황을 선행하는 게 아니고 업황을 선행하는 것은 경기 선행 지표들 예를 들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신용 자극 지수. 자,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향후에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후에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는 시점이 중요한 건데,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려고 하면 그러면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국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을 내년 3월에 0.25% 정도 인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죠.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하면 그러면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미국 포함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한 유동성이 늘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을 업데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약간 좀 깜짝 놀란 게 작년 2월 달에 플러스 20%로 사상 최고치 찍고 3월부터 계속 내려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한 번도 반등 없이 올해 10월 달까지 마이너스 4%까지 계속 내렸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마이너스 2%로 처음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 이러면 이게 추세 상승의 시작인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 이거는 추세 상승은 아닌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종료해야 유동성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추세 상승으로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YOY 증감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과거보다 좀 완만해지면 기저효과에 따라서 유동성 YOY 증감률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간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의 추세 상승 이전에 바닥을 다지는, 그러니까 이 YOY 증감률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2015년에도 그림 14 보시면은 그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얘기는 그거랑 동행하는 반도체 주가도 추세 상승 이전에 올랐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경기 선행 지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자, 미국 ISM 제조업 지수야말로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경기 선행 지표인데,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요, 한번 다운 사이클을 타면 짧으면 1년, 길어도 2년 정도 하락하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사이클을 보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작년 3월 달에 고점 찍고 4월부터 내려서 요번 11월 달까지 지금 한 7개분기 내렸거든요. 자, 이러면 2년까지 하락한다고 쳐도 앞으로 한 개 분기 정도 지나면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왼쪽 그림 16에 제가 미국의 정책금리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같이 그려놨는데, 일단 그림 딱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른쪽 축, 즉
미국 정책 금리를 축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그림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두 지표 간에는 서로 반비례 동행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미국 ISM 제조업지수도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 ISM 제조업지수랑 OECD 경기 선행지수, 선진국 경기를 이제 미리 알려주는 이 두 지표를 비교해 보면 여기 보자마자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그림이 너무 똑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나머지 OECD 국가들에서는 금리 인하로 들어갈 나라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오를 수 있고, 자, 미국이 나머지 OECD 국가들한테 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OECD 국가들에서 수요가 좋아지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겠죠. 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OECD 경기선행지수, ISM 제조업지수 이런 것들도 돌아서고, 이것들과 동행하는 반도체 주가도 이제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짧으면 2개월, 길면 한 4개월 남은 거잖아요. 이제 그동안의 주가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또 중요한데, 자,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하고 제가 하이닉스의 PB배수를 같이 그려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똑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월 단위로 주가가 같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사실은 진작에 올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을 선행하고 있는 중국의 신용 자국 지수, 즉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 같은 거는 벌써 작년 10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증감률, 이것도 올해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이랑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하고는 원래 동행 관계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연간에 걸쳐서 돈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든지 중국 경기 선행 지수, YY 증감률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하고 달리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못 오르고 있고, 그거랑 주가랑 같이 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최근까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돈은 풀리고 있는데 돈이 돌고 있질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IT 제품을 못 사는 겁니다, 현재. 자, 왜 그렇겠습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너무 세서 그런 거죠. 최근에도 보시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 올랐다가 베이징이나 이런 도시에서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시 강화되고 이러니까 주가 또 한 3, 4일 내리고, 지금 또 다시 풀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이 일단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진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확실히 풀릴 수 있냐, 이번 겨울에. 그게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만약에 진짜 풀어주면 주가가 저점을 높이면서 뭐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계속 강화되는 흐름이면 그러면은 최근의 모습처럼 주가가 전저점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봄 되면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았을 시기랑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돌았을 시기가 거의 비슷한 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긴 갈 거다. 다만 그때까지의 주가의 흐름은 중국 IT 수요 증감률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시고, 역시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기, 그러면서 경기 선행 지표에 주목하자라는 생각이시네요. 반등 시기는 한 1분기 봄 정도를 보시는 거고요. 네, 업황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기 선행 지표를 대략 6개월 정도, 길면 9개월 정도 업황이 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업황이 돌아서는 시기는 아마 3분기, 4분기 정도 이 정도로 좀 예측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업황 측면에서의 그런 그 논거는 내년에 생산 증가율이 D램 낸드가 워낙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각 업체들의 내년에 생산 증가율을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D램의 생산 증가율은 내년 업계가 1%, 2% 수준에 불과해요. 그리고 낸드는 6에서 7% 정도 생산 증가율이 그 정도 나올 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수요 증가율은 D램이 한 12% 정도, 뭐 낸드는 뭐 20% 정도, 뭐 이 정도는 지금 나올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해랑 뒤바뀌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D램 생산 증가율이 17%입니다. 업계가. 그런데 주문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이 1.8%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극심한 공급 과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낸드는 생산 증가율이 올해 27%, 올해 낸드 수요 증가율은요, 정말 놀랍게도 마이너스 5% 이상이 돼요. 사상 최초로 정말 역성장이 나오는. 그러니까 낸드가 D램보다도 그 수요 증가율과 공급 증가율의 괴리가 더 크고 낸드가 지금 업황이 더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엄청난 공급 과잉인데, 자, 올해랑 내년에 수요 증가율, 공급 증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올해는 D램의 경우에 그 생산 증가율이 17%, 그 다음에 주문 증가율, 수요 증가율이 2%, 내년에는 생산 증가율이 2%, 주문 수요 증가율이 12%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워낙 공급광이 심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영향권 안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고객들이 올해 6월 달부터 재고를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을 했고 1년 정도 지나면 재고 정리가 끝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한 3분기 들어서면 고객들이 다시 재고를 쌓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이제 가져가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업황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1분기 말 2분기 초에 오른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난 내년 4분기 정도, 3분기 말 4분기 정도부터는 실제 수요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업황, 그 다음에 고객들의 주문이 좋아지는 것인데 반면에 이제 생산 증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또 공급을 늘리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년 업황의 회복 시기는 그래서 제가 내년 하반기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 밸류에이션 배수를 보면요. 올해 현재 주가 지금 6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올해랑 내년에 예상 BPS랑 비교를 해보면 1.2배, 그 다음에 내년 BPS 비교하면 1.14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 급락기에 저점 배수 평균이 1.10배거든요. 지금 사실 뭐 올해 연말 다 왔으니까 이제는 내년 그 실적 가지고 내년 BPS 가지고 지금 주가를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1.14배니까 결국은 과거 저점 배수 평균 수준의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 지금 뭐 한 8만 원 정도인데 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BPS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대략 뭐 0.88배, 내년 실적 기준으로 BPS를 예상해서 계산해 보면 한 0.93배 이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는 내년에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BPS가 이제 하락하고 삼성전자랑 달리 이제 PBS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도 과거 저점 배수 평균이 0.95배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0.93배니까 저점 배수 평균 정도 수준에 여전히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사가 다 여전히 지금 바닥 수준에 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과거 한 15년, 20년간의 양사의 주가 PB 밴드를 보시면
저점 배수는 0.9배에서 1.1배, 고점 배수는 2.0배에서 2.2배, 요런 밴드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분기 이후에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24년, 내후년 정도 되면 2.0배, 2.2배까지 PB 배수가 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내년 연말까지 한번 봤을 때, 내년 연말에 이 PB 밴드의 중간 배수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한 1.5배, 1.6배 정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수 대비해서, 약 한 50%에서 60% 정도 밸류에이션 배수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반도체 주가의 내년 연말까지의 주가 상승폭은 적어도 50%, 60% 정도,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가 전저점 테스트하고 그 밑으로 갔다가 오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주가가 더 내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10% 이상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10%가 좀 안 될 것 같고, 업사이드 포텐셜은 최소 5, 60%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앞으로 올랐다 내렸다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내리는 시점에서는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제가 볼 땐 당연히 합리적인 투자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그 지난 30년간의 거의 최악의 지금 업황 수요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실적도 엄청 안 좋을 겁니다. 지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를 실적 발표 프리뷰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공식 자료를 내겠지만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DRAM 낸드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빠졌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들이 얘기하는 출하 증가율이 못 나올 가능성도 크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4분기에 양사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정도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상당한 그런 실적 둔화가 나올 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빠질 거고, 물론 흑자 내겠지만, 하이닉스는 적자가 엄청 큰 규모로 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올해 실적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연말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이제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 4분기가 얼마나 나오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내년에 어느 정도나, 실적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 대비해서 더 나쁠 건가, 그거는 이제 약간의 영향은 이제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그리고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 상황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일단 올해 퀄컴이 삼성전자의 4나노를 이용해서 스냅드래곤 8세대 첫 번째 제품을 일단 만들다가 이게 수율도 안 나오고 발열 문제 나고, 그래서 스냅드래곤 8세대 두 번째 제품부터는 TSMC 4나노로 그렇게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성능이 이전 세대 제품 대비해서 한 30-40%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1분기에 나올 삼성전자 갤럭시 S23에는 아마 엑시노스는 하나도 못 들어갈 것 같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세대 두 번째 제품이 거의 100% 들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는 내년은 최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한 해 쉬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엑시노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CPU 코어의 성능 자체는 퀄컴 거 대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GPU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GPU를 뭘 쓸까 상당히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AMD의 GPU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AMD GPU가 PC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오면서 발열 문제라든지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올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4나노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삼성전자가 겪었던 건데, 근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보면 내년에는 4나노 양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없었던 4나노 MPW라는 그런 서비스를 내년에 제공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 MPW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웨이프 안에 예를 들면 4나노 제품이 한 회사께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3개 제품을 하나의 웨이퍼에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반도체는 하나의 웨이퍼에다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이런 큰 회사들은 초기에 뭐 테스트 하거나 할 때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웨이퍼에 넣어서 수백 장을 돌려보면서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우리 제품이 궁합이 맞는지 초기 수율이 또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할 만한 여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나 뭐 대만의 조그만 그런 패밀리스 업체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파운드리 업체가 요런 한 웨이퍼 안에 몇 개의 그런 칩들을 동시에 만들어 보는, 그래서 그 고객들로 하여금 한번 궁합이나 수율이나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볼 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나노 MPW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MPW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4나노의 양산이 가능할 만큼 일단 수율은 올라왔다는 걸 의미하죠. 또 하나는 조그만 고객들한테도 가장 최신 공정인 4나노의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그 중소형 고객들에 대한 그런 문호도 넓히고 4나노도 양산이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런 점은 이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죠. 자, TSMC는 현재 상황이 4나노, 5나노 가동률은 한 8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6나노, 7나노 가동률이 지금 50%까지 떨어졌거든요. 6나노, 7나노에서는 무슨 제품을 만드냐면 중저가 스마트폰용 모바일 AP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스마트폰 생산을 굉장히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안 사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재고를 줄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혹시 TSMC가 6나노, 7나노 가동률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메모리 반도체 주문 수요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드리가 가장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포인트고. 자, 근데 사실은 4나노는 이제 다 끝난 얘기예요. 이제 3나노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 그림 24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3나노는 삼성전자가 첫 번째 세대 3나노를 3GAE라는 걸로 지금 하다가 24년부터 3GAP라는 걸로 2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TSMC는 3나노가 5개 버전이 있는데 N3B라는 걸로 한번 먼저 만들어 봤더니 수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상에 TSMC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다 수율이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TSMC가 N3E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제 수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0% 이상의 지금 수율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는 그 맥북용 CPU를 이 N3E를 가지고 만들고 내년 하반기에는 아이폰용 AP를 역시 이 N3E를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거죠. 자, 그래서 TSMC의 경우에는 3나노 수율이 N3E라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자, N3E랑 N3B는 뭐가 다르냐면 EUV 노광 장비를 얼마나 많이 쓰고 덜 쓰냐의 차이예요. N3E가 EUV 장비를 덜 씁니다. 그 얘기인즉슨 TSMC도 지금 EUV 장비를 제대로 못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EUV 장비를 미리 지금 디램이나 뭐 이런데
또 파운드리나 이내 미리 그 먼저 적용을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TSMC는 N3E에서 어느 정도 양산이 가능한 수율까지 왔는데 삼성전자의 3G-AE 수율은 어떠냐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뭐 언론이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 20%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여전히 낮죠. 그런데 또 언론에서 보면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가 3나노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 고객들이 삼성전자가 정말 어느 정도만 해주면 삼성전자를 세컨 소스로 쓰고 싶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TSMC의 3나노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삼성전자가 과연 양산이 가능한 수준, 예를 들면 4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할 수 있느냐. 만약 그게 달성이 되면 떠나갔던 고객들이 삼성전자한테 다시 물량을 일부 주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발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수율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 뭐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나노 수율이 내년 초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2023년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매크로 상황까지 고려한 반도체 산업 전망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송명섭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